학교교실의 현장연구 방법 입문 17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질적 자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현장 노트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연구물 또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노트라 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면담과 관찰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그 면담을 하는 와중에는 녹음기를 사용을 해서 나중에 전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그 면담의 경우라도 현장 노트를 꼭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담는 것 이상으로 그 현장의 그 면담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읽어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장 노트를 곁들이고요. 또 관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그 영상물을 찍어서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써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본인이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또 관찰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두면은 나중에 그 이러한 그 전반적인 자료들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그 지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노트를 그러면은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 어떠한 것들을 현장 노트에 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그 현장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론서에도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장의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동영상으로 뭐 현장의 장면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렌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이게 뭐 렌즈가 그 연구자를 뭐 360도 이렇게 둘러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 포착되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 뭐 그 아주 주목하고 싶은 어떤 시각적인 지점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이라이트해서 서술로 남긴다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추후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장의 장면이 단순히 뭐 사람이 몇 명이 돌아다니고 뭐 건물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 이상으로 그 분위기라든지 또 연구자의 감정적인 상태, 그 주변을 자신이 어떻게 인지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 그 현장에 대한 서술과 곁들여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인데요.
앞서 말한 그 현장의 장면에 대한 서술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판을 까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환경, 분위기, 맥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나와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권력 관계는 어떠한가, 집단 내에서의 위치라든지 또 그 집단 내에서 역동을 통해서 바라본 이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보를 얻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서술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령 제주도 해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첫 번째는 해녀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 그것이 이제 현장의 장면이 되겠죠. 그런 것을 바닷가 어느 지점, 그러한 그 전반적인 그 해녀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나는 해녀들, 인터뷰 대상자로 의도적으로 선정한 참여자일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그 장소에서 만난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나와 인터랙션을 했는가, 이러한 데 대한 서술이 필요하죠. 물론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또 연구윤리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참여자의 신원을 우리가 드러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정 그 인물에 대한 그러한 그 일반적인 정보는 우리가 공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해녀의 예로 돌아가자면은 해녀의 그 물질이라고 하죠. 그 해녀 생활을 몇 년을 하신 분, 또 경험이 얼마나 있고, 또 이러한 그 해녀의 기술을 언제 전수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배우는 입장인가 아니면은 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러한 가르치는 입장인가, 그 참여자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술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평상시 상황과 사건에 대한 반응의 차이 서술. 이거는 주로 문화기술지 연구와 같은 그러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러한 기간 동안에 걸친 그러한 연구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냥 평상시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가령 학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 일과가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 그런데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 있었다라든지, 그 일반적인 상황과 대별되는 어떤 특이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 차이에 대한 서술도 현장 노트에서 그 부분이 포착된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로 면담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억양이라든지 말하는 속도라든지 감정의 표현 방법, 이러한 것들을 서술을 하면은 굉장히 그 유용한 노트가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유용한데요. 하나는 물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그 정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든지,
그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경계하면서 숨기려 하는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구분해낸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노트를 해두면은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이 각각 뭐 그 대화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 연구 참여자들을 분류하는 하나의 그 키포인트로 이러한 특성들을 기록을 해두면은 나중에 그 연구 자료를 정리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찰자 자신의 반응에 대한 서술인데요. 상대방이나 또 현장의 그 상황을 노트에 기술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물론 행동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정적인 상태라든지 그 심리적인 반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화하는 그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든지 뭐 그 대화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아주 유용한 정보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노트로 정리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서술을 해두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자료를 정리할 때 내가 그 당시에 특정 인물과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 감정 상태가 어떠했는가 또는 그러한 감정 상태 하에서 객관적 또는 어떤 그 감정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내가 이것을 진행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나간다면은 또 자료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가령 어떠한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이 굉장히 불편한 대답을 했다. 혐오나 편견이 곁들여 있는 그런 대답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다.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노트에 기록을 해둔다면은 얼마든지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현장 노트에 어떠한 것들을 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간단하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관찰 또는 면담과 동시에 현장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찰이나 면담이 끝난 직후에 돌아서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식 다 통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때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떠올려서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록을 더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한 사건이나 면담에 대한 기록과 또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이 부분들을 갖다 보완을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시적인 그러한 작성과 더불어서 기억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을 더 잘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뭐 첫 번째 그 작성 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내가 기록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그 논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료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거고, 어떠한 자료는 그냥 하나마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분류를 우리가 해가는 그 과정에서 확인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에 따라서 그 보완 작업이 또 그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 현장 노트를 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이 어떤 부분들이 잘 됐고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가를 점검을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잠정적 답변, 해결책 제시, 이렇게 했는데요. 잠정적인 답변은 이제 그 노트한 것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구했는지, 또는 내가 그 찾고자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해결책들이 내 노트 가운데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 번의 노트 작성으로 이게 보통 현장 연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한 여러 개의 노트들과 연결했을 때 전체적인 그 더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포스트잇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 노트는 막 끌적거리듯이 그냥 조그만한 수첩에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태블릿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포스트잇이 유용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자유자재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게 연결을 하는데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인 그러한 현장 노트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 볼 수도 있고, 다시 떼어서 또 다르게 그 분류도 할 수도 있고요. 앞서 배운 근거 이론 연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유용한 방식인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내가 그 작성한 노트는 나만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노트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작성해왔던 이런 노트들을 어떤 식으로 같이 묶을 것인가, 또는 위계화할 것인가, 또는 그 안에서 상충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 노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현장 노트를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학기 초에도 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단순한 질문거리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 연구자로서의 철학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구를 한 것인가에 따라서 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내가 기록한 현장 노트들, 이것에 대한 활용법이 사뭇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그 철학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쩌면은 현장에서 수집하는 그러한 그 자료의 방향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 노트에서 출발하는 모든 그 자료 수집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그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지는가 하나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경향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복화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적 연구자, 세 번째는 참여적 행동가. 이 부분은 제가 그 외국에서 발행하는 그 현장 연구에 대한 학술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Ventriloquist, The Neutral Researcher, The Activist 라는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각각 그 연구자의 뭐 태도라든지 개입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복화술자인데요.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원뜻입니다. 그런데 그 뭐 인형극과 같이 그 인형의 그 입을 움직여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되 내 목소리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연구자는 그러한 그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그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달자의 역할이죠.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그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그 내 방식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목소리 그대로를 어떻게 충실하게 전달하는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적 진공 상태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요. 나의 어떤 그 필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원석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연구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창기라 하면 뭐 20세기 중반까지를 의미하는데 그때까지의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 연구들을 보면은 연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냥 그 연구자라는 사람은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 드러나지 않고 연구 대상자들만이 존재하는 그 어떠한 상태나 상황을 보여주는 게 그 현장 연구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연구자는 그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그 상태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 그 주력하는 방식이죠. 과술자의 위치에 있는 연구자는 사실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적 연구라면은 그냥 수집된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그 연구가 진행될 수가 있지만, 이러한 현장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그 연구자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뭐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형태로 중립적인 연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있다는 것은 확고한데, 최대한 그 연구자가 자신이 있는 그러한 그 위치를 의식을 하고, 연구 대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표현 양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연구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그것을 최소화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방식이 이제 중립적 연구자의 그러한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앞서 말한 복화술자와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모습을 그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문화권 또는 그 내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 충분히 그 납득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하나의 그 문화적인 매개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한 전달 방식을 통해서 그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에 그 연구자에게 비추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을 최대한 가감 없이 전달을 하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 개입이라든지 그 연구자 중심적이라고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영어로 여기 정리했는데요. Visible but impartial, unobtrusive. 그러니까 그 분명히 연구자가 그 연구 현장에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뭐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편부당한,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구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의해서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뭐 강요를 하거나 개입을 하는 정도를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자료 수집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로 참여적 연구 또는 비판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뭐 현장을 대하는 태도이죠. 참여적 행동가로서의 연구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액티비스트죠. 단순히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므로 인해서 의식화가 가능하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되려는 그러한 능동적인 연구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여하고 개입하는 주체적인 연구자. 아까는 그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최대한 그 개입의 정도를 막고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연구자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처한 처지에 대한 의식화를 하는 그런 주체이자, 또 그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각성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알므로써 우리가 정의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그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이 궁극적인 그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다 색깔 있는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를 아예 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어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the intervening advocate, 개입하는 지지자라는 용어인데요. 분명히 어떠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거나 또는 그 어떤 완벽한 해법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태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연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연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 어떠한 형식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할 건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목소리를 충실히 옮기는 연구자, 중립적으로 그 목소리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연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변화를 꾀하는 연구자, 각각 뭐 연구 현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방법,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리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연구 현장에서 그 요긴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